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4. 엘리자베스는 다르시시가 그의 누이가 펜벌리에 도착하는 그 이튿날쯤에야 그녀를 데리고 찾아오려니 생각하고 그날 아침나절은 여관에 붙어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들이 랜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다르시시 남매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일행이 몇몇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관 주위를 산책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 막 여관에 돌아왔을 때였다. 마차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두 남녀를 태운 이륜마차가 거리를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마차를 알아보고 그들이 오는 이유를 짐작하고서는 자기가 맞이할 영예를 가디너시 부부에게 얘기함으로써 놀라움을 좀 덜어보려 했으나 헛일이었다. 가디너시 부부는 몹시 놀랐다. 엘리자베스가 말할 때의 당황한 태도와 지금의 상황과 전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볼 때 다르시시와 그녀와의 교제에는 보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디너시 부부는 비로소 눈치챘다. 그전에는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나 다르시시가 베푼 여러 가지 친절은 엘리자베스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가디너시 부부의 머리를 스치는 동안 엘리자베스의 당황한 감정은 순간순간마다 커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스스로도 자신이 당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랐지만 다른 모든 불안 가운데서도 자기에 대한 그의 애정 때문에 그가 동생에게 자기를 너무 과찬하지나 않았을까 하여 두려웠고 평소에 손님을 기쁘게 해주던 것 이상의 애교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여 걱정했다. 다르시시 남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나서 엘리자베스는 창문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방을 이리저리 거닐었으나 외삼촌 내외에 의아해하는 얼굴을 보자 그녀의 모든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드디어 다르시 양과 그녀의 오빠가 나타나서 놀랄만한 소개가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새로운 벗인 다르시 양도
자기만큼이나 당황해하는 태도를 보고 무척 놀랐다. 램턴에 머문 이래로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양이 매우 오만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 몇 분간의 관찰만으로도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양이 매우 수줍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서 한마디 이상의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다르시 양은 키가 컸고 몸집도 엘리자베스보다 컸다. 나이는 16 남짓하다지만 외모는 균형이 잡혀 있었고 여자답고 정숙했다. 인물은 오빠인 다르시 씨보다 못생긴 편이긴 했으나 얼굴에는 지각과 명랑성이 넘쳐 흘렀고 몸가짐은 더할 나위 없이 공손하고 얌전했다. 다르시 양도 오빠처럼 날카롭고 어떤 일에도 끄떡없는 관찰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는 이처럼 그녀가 전혀 다른 성격임을 알자 마음이 놓였다. 그들이 함께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르시 씨는 빅리 씨도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녀가 간신히 새로운 방문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 층계를 올라오는 빅리 씨의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러자마자 그가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빅리 씨에 대한 그녀의 노여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설사 아직 좀 남아있었다 해도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준 그의 한결같은 상냥한 태도 때문에 모두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빅리 씨는 예나 다름없이 다정하게 엘리자베스 가족의 안부를 묻고 평소와 똑같이 명랑한 기분으로 엘리자베스와 마주보고 이야기했다. 가디너 씨 부부에게도 빅리 씨는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흥미있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를 보고 싶어 했었다. 실상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다르시 씨와 엘리자베스에 대해 방금 일어난 의아심 때문에 가디너 씨 부부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두 사람을 살폈고 이런 관찰로부터 적어도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사랑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엘리자베스의 감정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다르시 씨가 그녀에 대한 사랑의 찬미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로서는 할 일이 많았다. 그녀는 각 방문자들의 마음을 탐지해보고 싶었고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유쾌해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의 실현성에 대하여 가장 미심쩍어한 이 마지막 목적에 대해서는 단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전부 그녀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빅리 씨는 선뜻 즐거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조지아나는 그것을 열망했으며 다르시 씨 역시 그렇게 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빅리 씨를 보자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자연히 제인에게로 향했다. 빅리 씨의 마음은 과연 어떤지 얼마나 그녀가 알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때때로 그녀는 빅리 씨가 전보다 말수가 적어졌다고 생각했고 또 그가 자기를 바라볼 때의 표정을 보고 그가 추억을 회상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소 기뻐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비록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자베스는 한때 제인의 연적이었던 조지아나에 대한 빅리 씨의 태도에는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 어느 쪽의 표정에도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고 빅리 양의 소원을 정당화할 만한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곧 만족해했다.
그런데 일행이 헤어지기 전에 몇 건의 사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의 생각이 몹시 알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제인을 기억하게 만든 후 그로 하여금 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싶었다. 만약 그에게 용기만 있었더라면 제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진정 유감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엘리자베스에게 무척 오랫동안 제인을 보지 못했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이었다. 8개월이 넘는군요. 네더필드에서 함께 춤을 춘 11월 26일 이후로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빅리 씨의 기억력이 매우 정확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하지 않는 틈을 타서 엘리자베스의 자매들이 모두 롱본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이나 그 전의 말 속에 무슨 대단한 의미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 표정과 태도만은 의미심장했다.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에게 자주 눈을 돌리지는 않았으나 흘끗 쳐다볼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하고 친절한 표정을 찾아볼 수 있었고 그가 하는 말에서 그의 친구에 대한 지난날의 오만이나 경멸적인 어조가 아주 가셔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가 전날 보았던 다르시 씨의 변화된 행동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만 하루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이처럼 다르시 씨가 수개월 전만 해도 그들과 교제하면 무슨 치욕이나 되는 듯이 여기던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의 호의를 구하는 것을 볼 때 또 그가 자기에게 뿐만이 아니라 한때 공공연하게 모욕한 사람들인 바로 자기의 친척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한 것은 헌스퍼드 목사관에서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와 변화가 너무도 커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너무도 강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다르시 씨의 친절한 노력은 오히려 네더필드와 로징스의 두 처녀의 초조와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이때 다르시 씨가 네더필드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로징스의 고귀한 인척들과도 사귀는 데 있어서 그가 지금처럼 기뻐하고 자부심이나 완강한 침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방문자들 일행은 반 시간 이상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다르시 씨는 노이에게 가드너 씨 부부와 엘리자베스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펜벌리의 만찬에 그들을 초대하자고 권유했다. 다르시 양은 다른 때에는 손님을 초대할 때 별로 수줍음을 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소 수줍어하면서 선뜻 동의했다. 가디너 씨 부인은 이 초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엘리자베스가 초대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녀를 돌아보았으나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고의적인 회피는 그 초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당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교를 즐기는 자기 남편이 아주 기꺼이 승낙할 의사임을 안 가드너 부인은 초대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다. 날짜는 이틀 후로 정해졌다. 빅리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았고 하퍼드셔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말이 많았으므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도 이 말을 그가 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뻐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다르시시의 일행이 가버린 다음에도 반 시간 동안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혼자 있고 싶었다. 외삼촌 내외의 어떤 질문이나 암시가 두려워서 그녀는 두 사람이 빅리 씨를 칭찬하는 이야기만을 겨우 들어주고 옷을 입으러 급히 가버렸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씨 부부의 호기심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와 다르시 씨의 교제를 방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엘리자베스가 그와 훨씬 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가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알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엘리자베스에게 캐물을 수는 없었다. 가디너 씨 부부는 이제 다르시 씨를 좋게 생각하려 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에게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의 공손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다르시 씨의 인격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그의 하인의 얘기만을 듣고 끌어내렸다 하더라도 그를 알고 있는 하퍼드셔의 사교계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가드너 씨 부부는 가정부를 믿을 수 있었다. 4살 이후에 다르시 씨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으며 또 몸가짐에도 존경할 만한 점을 보여준 가정부의 권위를 그렇게 간단히 부정할 순 없다는 생각을 곧 하게 된 것이다. 램턴에 있는 그들 벗들의 말에도 그 말의 가치를 깎아내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르시 씨가 오만하다는 것 이외에는 그를 비난할 점이 없었다. 확실히 그는 오만했다. 만약 그가 오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다르시 씨 집안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작은 시장거리의 주민들이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오만하다는 죄를 돌린 탓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관대한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일행은 위컴 씨가 여기서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록 그와 다르시 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핵심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가 다비셔를 떠날 때 진 많은 빚을 다르시 씨가 나중에 다 갚아주었다는 사실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의 생각은 어제 저녁보다도 더 펜벌리에 가 있었다. 밤은 길었지만 펜벌리 저택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결정짓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꼬박 2시간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하려고 애쓰면서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확실히 다르시 씨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아니, 이미 증오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혐오스러운 감정을 지녔던 것을 오래전부터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를 매우 유리하게 또 그의 성질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어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엘리자베스의 감정은 이제 호의적인 것 이상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는 존경이나 경의보다는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호의적인 것에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감사였다. 한때 자기를 사랑했었다는 데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를 거절할 때 자기의 거만하고 신랄한 태도와 또 그 거절에 따르는 모든 부당한 비난을 쾌히 용서하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데 대한 감사였다. 자기를 대단한 원수처럼 피하기만 하던 그가 이 우연한 재회를 얻어 자기와의 교제를 계속하려고
몹시 열망하고 있는 듯이 엘리자베스에게는 보였다. 그리고 야비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두 사람만이 관련된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호의를 구한다거나 자기를 그의 동생에게 소개시키려 드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게도 오만하던 사람의 이러한 변화는 놀랍기도 하거니와 감사한 마음까지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는 사랑, 그것도 열렬한 사랑의 탓이었으며 이것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인상은 비록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북돋아야 할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다르시시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했으며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행복이 얼마만큼이나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엘리자베스는 알고 싶었고 다시 그가 자기에게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힘, 이 힘을 그녀는 아직도 지니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만큼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되는가를 알고 싶었다. 그날 저녁 가디너시 부부와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에 도착하던 바로 그날로 자기들을 방문한 다르시시의 훌륭한 예의에 대해서 비록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어떤 겸허한 노력을 기울여서 마땅히 답례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이튿날 아침 펜벌리로 다르시앙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펜벌리에 가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기뻤다. 비록 자기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말은 없었지만 가디너시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 떠났다. 어제 이미 낚시 계획을 다 짜놓았고 정오에는 펜벌리에서 몇몇 사람을 만나기로 단단히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45. 빅리앙이 자기를 싫어한 것은 바로 질투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자 엘리자베스는 펜벌리에 갔을 때 빅리앙이 자기를 얼마나 달갑지 않은 얼굴로 대할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고 그쪽에서 얼마만큼 예의를 갖추고 서로의 교제가 다시 시작될 것인지 궁금했다. 펜벌리 저택에 닿자 그들은 현관을 지나 큰 홀로 안내되었는데 그 방의 북쪽 경치는 시원한 여름에 알맞은 것이었다. 정원으로 난 창문으로는 집 뒤에 높다랗고 숲이 울창한 동산과 중간중간에 잔디 위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참나무와 밤나무들의 상쾌한 경치를 내다볼 수 있었다. 이 방에서 두 사람은 다르시 양의 영접을 받았다. 다르시 양은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 또 런던에서 함께 살던 부인과 앉아 있었다. 조지아나는 매우 공손하게 그들을 환영했다. 그녀는 수줍음과 잘못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당황하고 있었으나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만하고 말이 적다는 인상을 주기 쉬웠다. 그러나 가디너 부인과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양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를 동정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예의상 겨우 그들에게 아는 체 하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침묵. 이런 침묵이란 의례 어색한 법이지만 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자 품이 있고 명랑한 모습을 한 앤젤리 부인이 침묵을 깨뜨렸다. 무슨 화제든 꺼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빅리 양이나 다르시 양보다 세련된 부인임을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앤젤리 부인과
가디너 부인 사이에는 때때로 엘리자베스의 도움을 받아 대화가 진행되었다. 다르시 양이 이 대화에 과감하게 끼어들고 싶은 표정이었으나 이따금 남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몇 마디씩 말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빅리 양이 자기를 찬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과 특히 그녀가 다르시 양에게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빅리 양이 길을 곤두세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만약 그들이 불편한 거리에 앉아있지만 않았더라면 빅리 양의 이런 관찰 때문에 다르시 양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엘리자베스의 노력이 좌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순간순간마다 엘리자베스는 어떤 남자든지 이 방에 들어왔으면 하고 바랐다. 엘리자베스는 이 저택의 주인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했다. 어느 쪽을 더 바라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생각을 하며 빅리 양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한 15분쯤 앉아 있었는데 빅리 양이 가족의 안부를 묻는 바람에 제정신이 들었다. 엘리자베스도 똑같이 냉담하면서도 간결하게 그녀의 물음에 대답했다. 빅리 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방문에서 일어난 두 번째의 변화는 하인들이 냉동고기와 케이크와 계절에 맞는 온갖 훌륭한 과일을 들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앤즐리 부인이 다르시 양에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키느라고 몇 번이나 의미 있는 눈짓과 미소를 던진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모두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먹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이 생긴 셈이었다. 그들은 모두 포도와 복숭아가 피라미드처럼 쌓인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다르시 씨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또는 원했는가에 대해 그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확실하게 결정지을 좋은 기회가 왔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가 나타난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르시 씨는 저택에 온 두서너 명과 함께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가드너 씨와 얼마 동안 함께 있었다. 그런데 가디너 부인과 엘리자베스가 그날 아침 조지아나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자 그들을 만나려고 비로소 그곳을 떠나왔던 것이다. 그가 나타나자 엘리자베스는 지혜롭게 아주 태연자약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결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는 모두가 자기와 다르시 씨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르시 씨가 처음 방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두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르시 씨가 이야기를 할 때면 비록 빅리 양의 얼굴에 미소가 퍼지긴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처럼 주의 깊은 호기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또 없었다. 그녀는 아직도 절망하기보다 질투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호감도 여전히 갖고 있었다. 조지아나는 오빠가 들어오자 더욱 열심히 말을 하려 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조지아나와 자기가 친밀하게 사귀기를 바라고 있으며 어느 쪽이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대화를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빅리 양도 또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치밀어 냉소적인 공손함을 띠면서 맨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엘리자 양, 군대가 메리턴에서 이동했다죠? 대개의 가정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겠군요. 다르시시 아피라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곧 위컴 씨가 맨 처음 생각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상 때문에 일순간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이 심술궂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곧 용기를 내어 빅리앙의 물음에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자베스는 다르시시가 상기된 얼굴로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조지아나가 겁에 질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뜻 볼 수 있었다. 만약 이때 빅리앙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를 알았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그러한 암시적인 질문을 삼갔을 것이다. 그러나 빅리앙은 단지 엘리자베스가 좋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위컴 씨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다르시 씨의 눈에 엘리자베스가 나쁘게 비치도록 그녀로 하여금 자기 감정을 실토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으며 이래서 군대와 관련을 맺은 엘리자베스 가족들의 모든 어리석고 못난 짓들을 그에게 상기시킬 작정이었다. 조지아나와 위컴 씨가 도망을 계획했었다는 것을 빅리앙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 외에 비밀이 보장될 만한 곳에도 그 사실을 전혀 누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빅리 씨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따금 조지아나가 빅리가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특히 이 사실을 감추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에게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르시 씨는 확실히 그런 계획을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빅리 씨와 제인을 떼어놓으려는 그의 노력에 효과적이라는 의미는 없었을 것이며 단지 아마도 그가 조지아나를 빅리 씨에게 출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그의 행복에 대해 한층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침착한 행동은 곧 다르시 씨의 감정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리고 빅리앙도 화가 나고 실망이 돼서 그 이상 위컴 씨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으므로 조지아나도 더 이상 말을 할 생각이 없었기에 곧 진정이 되었다. 그녀는 오빠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했으나 그는 그 사건에 조지아나가 관련됐던 것은 거의 상기하지 않았고 그의 생각을 엘리자베스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더욱 즐겁게 엘리자베스에게 고정시킨 결과가 되었다. 가디너 부인과 엘리자베스의 방문은 이상의 질문과 대답이 있은 후에 곧 끝났다. 다르시 씨가 마차까지 두 사람을 바래다 주는 동안 빅리앙은 엘리자베스의 사람됨과 몸가짐과 옷에 대한 갖가지 험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조지아나는 빅리앙의 의견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오빠의 칭찬은 조지아나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고 오빠의 판단은 잘못될 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다르시 씨가 혼자 돌아왔을 때 빅리앙은 조지아나에게 한 이야기를 그에게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르시 씨, 엘리자 베넷의 오늘 아침 모습이란 얼마나 꼴불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겨울 이후로 사람이 그렇게 변하다니. 그런 사람은 생전에 처음 보았어요. 피부가 굉장히 타고 거칠어졌더군요. 루이자 언니와 저는 엘리자베스를 만나지 않았던 편이 좋았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다르시 씨는 그녀의 말이 무척 듣기 싫었지만 엘리자베스가
여름에 여행하는 사람치고는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즉 약간 햇볕에 그을렸다는 것 외에는 별로 변한 것을 모르겠다고 냉정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꾹 참았다. 빅리양은 항변했다. 저는 엘리자베스에게서 아무런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얼굴은 너무 여위었고 생기도 없고 용모도 전혀 잘생긴 데가 없어요. 코는 품위가 없고 콧날도 뚜렷하지 못해요. 이는 그래도 예쁜 편이지만 그것도 빼어난 것은 못되고, 눈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그리 뛰어날 것은 없어요. 날카롭고 수다스러운 눈매여서 전 아주 질색이에요. 몸매도 오만하고 기품이 없는 게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비록 빅리양은 다르시시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고 있다고 믿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화난 사람은 언제나 슬기롭지 못한 법이다. 빅리양은 그가 드디어 약간의 짜증을 내는 것을 보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다르시시는 끝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입을 열게 할 작정으로 빅리양은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하퍼드셔에서 처음 엘리자베스를 알게 되었을 때 소문난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들 놀랐던 일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네더필드에서 저녁 식사를 끝마친 뒤에 다르시시가 엘리자베스는 미인이야,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를 곧 여사라고 불러야겠어 라고 하시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엘리자베스가 다르시시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마 다르시시도 한때 엘리자베스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죠? 다르시시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대꾸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양을 알았을 때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양을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지는 벌써 수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다르시시는 나가버렸다. 빅리양은 그로 하여금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이 말을 하게끔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에 쓰디쓴 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디너 부인과 엘리자베스는 여관으로 돌아오는 동안 두 사람에게 특히 관심이 있었던 일만을 빼놓고 그들의 방문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다르시시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서 그들이 본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즉, 그의 동생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집과 과일 등등 그만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가디너 부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가디너 부인 역시 엘리자베스가 먼저 그 화제를 꺼냈더라면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46. 엘리자베스는 처음 램턴에 도착하던 날 제인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이 실망은 엘리자베스가 램턴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되살아나곤 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제인의 편지를 동시에 2장씩이나 받자 이 불평은 자연히 사라졌으며 또 그중 한 편지에는 그것이 딴 곳으로 잘못 전달되었다는 부전이 붙어 있어서 제인의 명분을 세울 수가 있었다. 편지가 잘못 전해졌던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주소가 전혀 딴 곳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편지가 왔을 때 일행은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래서 가디너 씨 부부는
그녀에게 혼자 조용히 편지를 읽으라고 하고는 단둘이 산책을 나갔다. 엘리자베스는 잘못 전달되었던 편지를 먼저 읽었다. 그것은 닷새 전에 쓴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소규모의 파티들과 초대의 약속 등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식들이었지만 그보다 하루 늦게 장황하게 쓴 나중의 편지는 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리지, 위에 글을 쓴 이후 천만 뜻밖에도 아주 중대한 일이 하나 생겼단다. 놀라게 해서 안 됐지만 우리는 모두 무사하니까 그건 안심하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가엾은 리디아 이야기야. 어젯밤 12시쯤에 우리가 막 잠이 들렸는데 포스터 대령님으로부터 속다루 편이 오지 않았겠니? 펴보니까 글쎄 리디아가 장교 한 사람과 솔직히 말하자면 위컴 씨하고 스코틀랜드로 도망을 쳤다는구나. 우리들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렴. 그런데 키티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은 아닌 눈치야. 얼마나 안 됐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둘 다 그렇게 경솔하게 결혼을 하니 하지만 잘 되겠지. 위컴 씨의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믿고 싶어. 난 그를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로울 거야 없지 않겠니? 리지야, 우리 기뻐해 주자꾸나. 적어도 위컴 씨는 재산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그애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가엾은 어머니는 몹시 슬퍼하고 계셔. 아버지는 그래도 무던히 견디시는 편이야. 위컴 씨에 대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우리도 모두 잊어버리자. 두 사람은 아마 토요일 밤 12시쯤 떠났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어제 아침 8시까지도 몰랐다는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급히 편지를 띄우게 된 거래. 두 사람은 여기서 10마일 정도의 지점을 통과했을 거야. 그래서 포스터 대령이 곧 롱본에 오신대. 리디아가 떠나면서 대령 부인에게 자기들 계획에 관해 몇 줄 적어놓고 간 모양이야. 그만 써야겠어. 가엾은 어머니를 혼자 오래 내버려 둘 수 있어야지. 이것만으론 뭐가 뭔지 모르겠지. 나도 내가 무얼 썼는지 잘 모르겠어. 엘리자베스는 이 편지를 읽고 나자 아무것도 생각할 틈이 없이 자기의 감정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몹시 초조한 마음으로 나머지 편지를 뜯었다. 먼저 번 편지의 후반부를 쓴 지 하루가 지난 후에 쓴 것인데 사연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리지, 지금쯤은 지난번에 총총히 쓴 편지를 받아보았겠구나. 이 편지는 좀 더 자세히 쓰기를 바라지만 비록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머리가 어리둥절해서인지 지금부터 쓰는 글에 조리가 있을지 확신은 못하겠어. 귀여운 리지, 무얼 써야 할지 실은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쁜 소식이지만 지체할 수가 없어서 쓴다. 비록 위컴 씨와 가엾은 리디아와의 결혼이 경솔한 것이긴 해도 우리는 지금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확신을 고대하고 있어. 그것은 그들이 스코틀랜드로 가지 않은 듯 하기 때문이야. 포스터 대령님은 그저께 브라이턴으로 출발하셨는데 어제 속달 편지가 도착한 지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여기에 도착하셨어. 리디아가 포스터 대령 부인에게 남기고 간 편지를 보면 그들이 그레트나 그린으로 갈 것처럼 생각되지만 위컴 씨의 동료 장교인 데니 씨의 말로는 위컴 씨는 그레트나 그린에는 갈 꿈도 꾼 적이 없었다고 하고
또 포스터 대령님은 놀라서 두 사람을 쫓을 작정으로 브라이턴을 출발하셨어. 클레판까지는 쉽게 쫓아가신 모양인데 거기에서 그만 더 갈 수가 없으셨대. 그것은 두 사람이 F섬에서 타고 온 이륜마차를 클레팜에서 버리고 상마차로 바꿔 탄 때문이라나. 이 일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런던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것뿐이야. 난 도무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포스터 대령님이 런던 방면으로 온갖 수소문을 해보고 하퍼드셔까지 가셨어. 도중에 바네트와 해트필드에 있는 길과 여관을 모조리 수소문해 보았지만 성과가 없으셨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조차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척 걱정을 하며 롱본으로 돌아오셨는데 아주 믿음직한 태도로 우리를 걱정해 주셨어. 대령님 내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슬퍼. 그분들의 탓이라고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겠니. 사랑하는 리지, 우리의 슬픔은 무척 크단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계시지만 나로선 위컴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곤 생각되지 않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런던에서 비밀리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 그리고 설사 위컴 씨가 리디아에 대해 그런 나쁜 음모를 꾸밀 수 있었다 하더라도 리디아가 자존심이고 뭐고 모두 잊어버렸다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니? 도저히 그럴 수 없잖아. 그런데도 포스터 대령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믿으려 들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대령님은 고개를 흔드시면서 위컴이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야. 어머니는 매우 편찮으셔서 방에만 누워 계신단다. 기운을 내면 좀 나아지시련만 막무가내야. 아버지가 지금처럼 괴로워하시는 건 처음 배웠어. 그런데도 키티는 두 사람이 그들의 애정을 자기에게 숨겼다고 화만 내고 있구나. 하기야 이건 비밀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지. 사랑하는 리지, 넌 이런 슬픈 장면들을 보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젠 처음에 받은 충격도 가셨을 텐데 리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련? 그러고 싶지 않다면 강요하진 않겠다. 난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진 않으니까. 안녕. 다시 말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사정이 사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란다. 외삼촌 내외부는 안녕하시겠지? 할 말이 많지만 외삼촌께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아버지께서 포스터 대령님과 함께 리디아를 찾으러 곧 런던에 가실 거야. 무얼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나도 잘 모르지만 너무 괴로워하셔서 가장 안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여유도 없으신 모양이야. 더구나 대령님도 내일 저녁까지는 브라이튼으로 꼭 돌아가셔야 한다는구나. 이런 위급한 때엔 외삼촌의 충고와 조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분도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분의 친절을 믿으니까. 아, 외삼촌 어디 계세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다 읽자마자 가디너시를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며 소리를 쳤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문가에 이르자 하인의 손에 의해 문이 열리면서 다르시 씨가 들어섰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창백한 얼굴과 당황스런 태도를 보고 매우 놀랐다.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리디아에게
모든 정신을 빼앗긴 엘리자베스가 급히 외쳤다. 용서하세요. 지금 곧 외삼촌을 찾아봐야 해요.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다르시 씨는 공손하게 흥분한 어조를 감추며 물었다. 그러고는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다. 1분이라도 붙잡지는 않겠습니다만 전하 하인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어디 편찮으신 것 같은데 혼자선 못 가시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주저하였지만 두 무릎은 마구 떨렸다. 그리고 자기가 가디너 씨 부부를 찾으러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 자기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숨가쁜 목소리로 빨리 가서 가디너 씨 부부를 즉시 모셔오라고 분부했다. 하인이 나가자 엘리자베스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하고 애처로웠던지 다르시 씨는 엘리자베스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는 동정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하녀를 부를까요? 무얼 드시면 좀 나아질까요? 포도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몹시 편찮으신가 본데. 엘리자베스는 진정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에 관한 일은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방금 롱본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끔찍한 소식이어서 좀 괴로웠을 뿐이에요. 이 말을 하며 엘리자베스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몇 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다르시 씨는 그저 슬픈 불안에 사로잡혀 자기의 걱정을 어렴풋이 말하고 동정적인 눈길로 묵묵히 엘리자베스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말을 이었다. 방금 제인 언니에게서 아주 무서운 편지를 받았어요. 아무에게도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막내 동생이 친구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을 쳤대요. 위컴 씨에게 몸을 던졌답니다. 둘이 브라이턴에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다르시 씨야 위컴 씨를 잘 아시니까 그 나머지는 의심치 않으시겠죠. 리디아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훌륭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위컴 씨를 사로잡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구할 길이 없어요. 다르시 씨는 놀라서 어리둥절해했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라면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군요. 저는 위컴 씨의 댐데미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을 조금이나마 제 가족들에게 말해줘서 그의 인격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은 끝났어요. 이젠 너무 늦었어요. 정말 슬프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확실한 일인가요? 네, 확실해요. 일요일 밤에 두 사람이 브라이턴을 떠났대요. 런던까지 수소문해 보았다는군요. 그 이상은 못하고요. 아마 스코틀랜드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리디아 양을 찾기 위해 무슨 계획이라도 세웠습니까? 아버지께서 런던으로 가셨대요. 언니는 외삼촌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시간 후엔 출발할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컴 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꿈도 안 꿔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다르시 씨는 말없이 고개만 흔들었다. 제 눈이 그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전 몰랐어요. 너무 지나친 짓인 줄로만 알았죠.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르시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으며 이마를 찌푸린 채 우울한 모습으로 잔뜩 생각에 잠겨서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을 보고 곧 그 뜻을 바로 이해했다. 그녀는 맥이 풀렸다. 이러한 가정적 결함과 깊은 치욕이 드러난 지금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다르시 씨에게 매력을 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겐 이미 의아심도 비난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그녀는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체의 사랑이 허무로 돌아가야 할 지금처럼 그녀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절실히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기심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침입하긴 했으나 그녀를 완전히 점령할 수는 없었다. 리디아가 가족들에게 끼친 치욕과 비극은 즉시 엘리자베스의 모든 사사로운 걱정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리디아 외의 모든 것을 잊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는 동정적이면서도 자제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주었으면 하고 아까부터 바라고 계셨겠지만 저도 비록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이긴 해도 정말 걱정이 된다는 것 외에는 제가 머물러 있는 이유를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로서도 무슨 위로가 될 말씀이나 일을 해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쓸데없는 걱정으로 당신을 괴롭혀드리진 않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치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오늘 펜벌리에는 오시지 못하겠군요. 네, 누이 동생에게 대신 사과드려 주세요. 급한 일로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일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숨겨주세요. 오래가진 못할 테지만요. 다르시 씨는 비밀을 지킬 것을 선뜻 약속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표하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자기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바란다면서 진지한 이별의 시선을 한번 보내고는 방을 나갔다. 다르시 씨가 가버리자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다비셔에서 몇 번 만났을 때와 같은 애정으로 서로가 다시 재회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이 여겨졌다. 엘리자베스는 모순과 변화로 가득 찬 그들이 사귀어온 모든 과거를 회상해보고 전에는 그와의 교제를 끝맺는 것을 기뻐하였으나 지금은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한숨을 지었다. 만약 감사와 존경이 애정의 좋은 발판이라면 엘리자베스의 이런 감정적 변화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도 또 그릇된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흔히 세간에서 말하듯이 상대방을 처음 보기만 해도 사랑이 생긴다고 할 때 이런 감사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호의가 불합리하고 부자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위컴 씨를 편애함으로써 후자의 방법을 실험해보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밖에는 엘리자베스를 변호해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아무튼 엘리자베스는 그가 떠나는 것을 섭섭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 슬픈 일을 곰곰이 생각하자 리디아의 추문으로 닥쳐올 불운에
괴로움이 더하는 것 같았다. 제인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이래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가 리디아와 결혼할 것이라는 희망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제인 밖에는 그런 기대를 하고 만족해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이 사건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엘리자베스에겐 그다지 놀라운 감정은 없었다. 첫 번째 편지의 사연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동안에만 그녀는 놀라고 당황했다.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결혼을 위컴 씨가 리디아와 한다는 것과 도대체 리디아가 위컴 씨 같은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확연하고 리디아가 그러한 사랑에 충분히 매력을 느꼈음직도 하다고 여겼다. 리디아가 결혼할 생각도 없이 고의적으로 도피에 동참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나 리디아의 도덕심도 이해심도 그녀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진 못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리디아가 위컴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대가 하퍼드셔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엘리자베스도 전혀 몰랐으나 그녀가 상대가 누구든 자극만 받으면 금방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기만 하면 어떤 때엔 이 장교, 어떤 때엔 저 장교가 리디아의 애인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애정은 일정한 대상도 없이 이리저리 마구 옮겨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리디아 같은 소녀에게는 태만의 죄와 그릇된 방종이 있었음을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절실히 느꼈다. 엘리자베스는 미친 듯이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기운을 못 차리고 누워 계시므로 언제나 돌봐드려야만 하는 어지러운 집안에서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을 제인이 그리웠다. 이제 리디아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외삼촌이 한몫 거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그가 방 안에 들어설 때까지의 엘리자베스의 초조함이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가디너시 부부는 하인이 전하는 말을 듣자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병이 난 줄로만 알고 놀라서 급히 달려왔다. 엘리자베스는 우선 그들을 안심시키고 대신 그들을 부른 이유를 말했다. 그녀는 편지 2장을 소리내어 읽고 특히 떨리는 목소리로 두 번째 편지의 추신을 자세히 읽었다. 가디너시 부부는 리디아를 예뻐하진 않았으나 큰 충격을 받았다. 리디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친척이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디너 씨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비명을 지른 다음에 자기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쾌히 약속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정도의 일은 기대했던 바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세 사람은 한 마음으로 여행에 관한 모든 일을 곧 처리하고 한시 바삐 출발하기로 했다. 이때 가디너 부인이 소리쳤다. 그런데 펜벌리는 어떻게 한담? 존이 그러는데 우리를 부르러 온 사이에 다르시 씨가 왔었다는데 정말이냐? 네, 그분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무엇이 해결됐다고? 아니, 벌써 그런 사실까지 털어놓을 만한 사이가 됐니? 그와 너의 관계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구나. 하고 가디너 부인은 짐을 꾸리려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다음에 올 급하고 혼란된 시간 동안 그녀를 즐겁게 해줄 뿐이었다. 만약 엘리자베스에게 게으름을 피울 만한 여유가 있었더라면 자기처럼 슬픔에 잠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디너 부인과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램턴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갑자기 떠나게 된 이유를 거짓 변명하는 편지를 써야 했다. 그러나 1시간 내에 모든 일은 끝났다. 가디너 씨가 여간비를 치르자 남은 것은 출발하는 일뿐이었다. 아침 내내 슬픔에 잠겨 있던 엘리자베스는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난 것을 알았다. 드디어 그녀는 마차를 타고 롱본으로 달렸다.